결국 가장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를 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21대 사전투표를 한번 볼까요? 21대 사전투표를 쫙 보면서 그때 무려 이 사전투표율이 26점. 자,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전남이 높았죠. 그때도 전남이 높았어요. 그런데 전북이나 강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보면은 자, 서울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서울이 높다는 이유는 상당히 치고받고 한강벨트에서 접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가져갔었던 여러분들 이걸 첫째로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자,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는 8석밖에 안 됩니다. 자, 서울에서는 8석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갔고 48개 중에서 미래통합당이 가져간 것은 8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7석밖에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인천에서는 1석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게 자, 그때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갔지만 표차이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표차이로 보면 아슬아슬하게 결정이 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그 외에 지금 동작구와 또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마포, 또 영등포, 광진, 그 다음에 성동 많은 지역에서 지금 박빙의 초접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총선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지난 총선 때는 다른 걸 떠나서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미래통합당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거의 한국갤럽 기준으로 50%가 넘을 정도였고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판세였습니다. 민주당이 자 4년 전에는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선거판이었기 때문에 자, 이 사전투표율은 그때 코로나 국면도 있었고 자, 이번 22대 사전투표율 나온 거 있는데 지역별 최종 사전투표율 나온 거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전투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남의 경우에는 경쟁이 있다. 왜? 지난번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도 더 높은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이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한강벨트에 이른바 민주당이 현역 지역구로 있는 그 지역에 상당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상당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겠죠. 강원도도 일찌감치 투표를 하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강한 지역이 또 강원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투표를 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대구가 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낮으냐. 이걸 가지고서 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봐라. 오죽했으면 대구 유권자들도 투표를 안 할 정도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넣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자, 지난번보다는 사전투표율이 더 높아요. 지난번에 21대 때는 23.5%였는데 이번에는 25.6%로 2.1%포인트 더 높아진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대구라고 하는 지역, TK 지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경쟁이 심하지 않다. 그렇게 빨리 나가서 경쟁을 해서 찍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특징은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일, 바로 내일입니다. 본투표일 날인 내일 더 많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부정투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지난 대선 때도 투표용지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될 투표용지가 바구니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있는 모습이 있다든지, 마치 배추 색깔, 배춧잎이 이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다든지, 많은 어떤 의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하지 마라. 그걸 투표하고 보관되는 기간 동안에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또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언제 투표를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본선거일인 10일 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내일 오늘 이제 밤까지 자정까지 선거 유세가 모두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고 내일 보수 유권자들의 많은 투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을 보더라도 그렇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가장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일 거예요. 자, 지금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에 윤석열 심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대파를 계속해서 희화하는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대파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뉴스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이 대파로 선거를 계속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은 제한적입니다. 대파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파 관련된 것은 분명히 팩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실제로 그 날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그 가격이 맞았던 거죠. 말 그대로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특가 이벤트를 실시할 때 그 대파의 가격표가 강조가 된 것이고요. 절대로 그것이 일반적인 가격은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죠. 누구나 아는 것이고 누구나 그 가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오히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참하고 침통할 뿐이겠죠. 자, 경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의대 정원도 있고 상당히 윤 대통령이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된 것까지 끄집어내서 집중 공격을 하면서 이번 선거를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이 이제 야권의 이 포인트라고 공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죠. 자,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4개 여론조사 기관인 이 MBS 여론조사죠. 이걸 보더라도 그만큼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자, 다시 반등이 되고 있다는 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추세입니다. 꺾여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냐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지난 3월 28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는 점점 더 국민의힘이 각종 지표에서 반전 포인트 반등하면서 맹추격을 하고 있다. 하도 이제 많은 보도에서 민주당이 앞선다 하니까 저도 추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실제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져 있는지 누가 뒤져 있고 누가 앞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없죠. 전국에 254개 지역구를 또 비례투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최종적으로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 지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던 각 지역을 하나하나 우리 이강산 PD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을 오늘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서울 지역을 한번 쭉 보여주시면 제가 그 한 지역을 보고 그 다음 지역을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종 분석을 지역별로 해드리면서 어떻게 추세가 변하고 있는지, 이 지역구에서는 어떤 점이 핵심인지를 다른 방송에서는 아무도 짚어주지 않는 부분을 단독으로, 특정으로, 특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서울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벨트라고 할 수 있는 무려 48개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걸려있는 서울 지역, 그리고 60개의 의석수가 걸려있는 경기도, 그리고 총 몇 개입니까? 16개입니까? 의석이 걸려있는, 자, 14개입니까? 인천까지 포함을 해서 총 122개의 의석수입니다. 자, 전체 지역구 의석수 254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석수가 걸려있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을 이겨야 된다는 것, 계속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중수청이다. 중도청, 수도권, 청, 2030 MZ세대. 하지만 2030 MZ세대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중도청도 사실 이번 선거는 양대 정당의 진영 간 대결, 빅텐트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뭐 제3지대다, 중도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전혀 없기 때문에 범민주 계열에 포함되는 것이 조국이다, 조국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중수의 청의, 중수청의 중과 청은 거의 약발이 없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이 핵심이다. 수도권의 한강벨트에서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느냐, 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벨트와 수도권에서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 지역 하나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자료를 오늘 참고 대방출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처음 보는 홈쇼핑과 또 지상렬 김구라의 친구인 염경한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쇼핑 채널에서나 볼 수 있는 창고 대방출을 오늘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서울 지역 지역구 바로 보여주세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종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특정한 주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반드시 꼭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네, 여러분들, 자, 이 지역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동작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지역구를 분석하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로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이 동작 지역은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좀 앞세하거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의 경쟁력인데, 자, 후보의 인지도, 또 후보의 정치적인 또 경험,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의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나경원 후보가 그만큼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지역을 어떻게든 이겨오려고 이재명 대표가 무려 7번인가요? 사실상 류3령의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로 만들고 싶어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지만, 대체로 물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대체로 어떤 지역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그리고 또 후보자의 경쟁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광 효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지역에서
후보자에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갖다 붙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나경원 후보는 굳이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선이 될 정도의 그런 경쟁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석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는 나경원 의원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한 지역이 서울 동작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관심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후보자입니다. 바로 김병민 후보자. 김병민 후보자가 활약하고 있는 이 광진갑입니다. 자, 이 지역에도 민주당도 새로운 후보자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자, JTBC 앵커 출신의 이정은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까지도 역임을 김병민 후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마 김병민 후보자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이 김병민 후보자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식견과 또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항상 어떤 현안을 대할 때에도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김병민 후보입니다. 항상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함과 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그런 인물이 김병민 후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 지역이 여러분들 광진갑이 국민의힘이 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등한 정도의 대결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은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40대에서 이정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거 여론조사는 세대별 투표율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랍니다. 조사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이 여론조사의 이 결과대로 나오려면 40대가 무지막지하게 거의 60대 정도로 투표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30대와 40대가 거의 60대와 70대 정도만큼 투표율이 40대에서도 80%, 30대에서도 80%, 그리고 이정현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가 되어야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60대나 70대 이상의 주로 지지를 받는 김병민 후보의 경우에는 실제 이 조사 결과보다도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담은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만 배종찬 소장의 분석, 배종찬 소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광진갑도 아주 해볼 만한 지역이다. 김병민 후보자가 상당히 당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진갑뿐만 아니라, 자, 자료는 안 보여드리지만, 자, 광진을은 뭡니까? 오신환과 고민정의 대결입니다. 오신환과 고민정의 대결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고민정 후보자는 마지막에는 이제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갈등의 주변에 서 있거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고민정 후보자, 고민을 많이 하는 후보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공천을 하는 데서 있어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최고위원 못 해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그럼 관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광진을의 고민정 후보자에 맞서서 붙는 것이 오신환 전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역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지금 경합을 하거나 사실은 세대별 투표율까지 따져본다면 오히려 접전 내지 우세접전이나 경합접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의 수준이죠. 자, 그런데 자, 비례정당 지지율을 봐도 국민의 미래가 높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지역들도 광진을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오신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저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기대를 상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후광 효과를 골고루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번 끝까지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걸 그냥 단순히 민주당 우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동 갑입니까? 성동 자 갑으로 가봅니다. 바로 전현희 윤희숙 이른바 민주당의 여자 3인방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데 최근에 참 난감한 그런 모습도 전현희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어준의 방송에 가서 유튜브 방송에 가서 뭐 큰절을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여기서 안기령 이른바 차은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차은우 공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장본인이죠. 안기령 그리고 국민의힘을 떠나서 국민의당에 있다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국민의당에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또 나가서 다시 민주당으로 간 무슨 연어도 아니고요. 자, 이현주 의원과 함께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큰절을 올리는 그런 연출을 했던 것이 바로 전현희 전 의원입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중성동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이 지역에서 보수층은 상당히 이 겉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그런 점들이 이른바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 이른바 샤이 보수. 실제로 우리가 지역구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뒤지던 인물들도 정작 투표에서는 앞선 후보들을 여럿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역구 여론조사도 수도 없이 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실제로 출구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기관의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총괄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지역은 지역구 여론조사하고 다른데? 라는 곳이 여러 곳 발견됩니다.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20몇 개, 30개 정도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따져본다면 중성동갑도 주인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은근히 이 지역의 중성동갑에 홍익표 지금 서초에 출마를 하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원래 지역구예요. 여기에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떠난 자리라면 임종석이 와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옛날 지역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공천을 떡하니 전략 공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과 투표소에 직접 본인이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의 이 결과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중성동갑, 중성동 을에는 이혜훈 후보자가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더라도 경암 내지 더 지켜봐야 될 지역이 여럿 있다라는 거 그들 말씀드리고 바로 성동 을로 가겠습니다. 이혜훈이죠. 자, 이 지역구는 원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은 이 지역구는 누가 박성준 전에 국회의원이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상욱 전 의원입니다. 지상욱 전 의원. 배우자가 마지막 성부 딴딴딴딴딴딴딴 바로 이 마지막 성부의 다스리 역이었나요? 배우 심은하 씨죠. 자, 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인 지상욱 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도 역임했던 지상욱 전 의원의 지역구죠. 자, 여기가 이제 경선을 하는 지역이 돼서 이 경선에서 하태경, 그 다음에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이영, 이혜훈 세 사람이 경쟁을 해서 끝에 여성 가산점까지 포함을 해서 경선에서 이긴 것이 바로 이혜훈 후보입니다.
자, 이 이혜훈 후보가 서초에서도 국회의원을 몇 선 한 적이 있고 또 정말 정치인으로서 보면 상당히 강단 있는 인물이에요. 강단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서도 한번 경쟁을 해볼 만하다, 싸워볼 만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박성준이 43%, 그리고 이혜훈 후보가 41%라면 이건 뭐 거의 박성준 후보는 자기 지역구에서의 자기 얻어가야 될 표도 못 챙기고 있다. 여러분들 지역구를 분석할 때는 45%가 기준이라고 했죠. 근데 자기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45%를 못 가져가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라면 그만큼 지역구 내에서는 현재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교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발하는 교체를 하고 싶은 바꿔라, 못 살겠다, 가라 봐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묶어가고 있는 이혜훈 후보자라면 여기도 모른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원희룡 이재명. 제가 사실은 제일 모르겠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민주당 사람들은 인천 계양을은 볼 것도 없다. 이재명의 100% 승리다. 자, 저는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볼 때 다 이겼다고 생각한 후보들이 선거 투표함의 뚜껑을 열고 보면 전혀 다른 결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대한민국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차기 대선 정치인이기도 한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 저도 미칠 게 없다.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자가 오기 전에도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간판에 있죠. 소나무당을 만들어서 무슨 연설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여기는 보수 후보가 와서는 이기기가 힘든 지역인데 제가 45%를 말씀드렸죠. 44.3이면 자, 정말 이 어려운 지역에서 얻어가야 될 표를 다 얻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자가 나중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15% 격차로 못 이기면 사실상 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라도 이재명 후보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 남은 시간 낙동강 벨트 혹시 있으면 몇 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낙동강 벨트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상구입니다. 사상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이 장제원 의원의 아직도 현역이죠. 아직도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예요. 자, 이걸 보면 김대식의 선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김대식이라는 이름을 장제원으로 바꾸면 돼요. 장제원 54.1. 그만큼 이 지역구의 맹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 장제원 의원하고 뭔가 서로 어떤 연락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제원 의원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사실 이번에 장제원 현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이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중진 희생에 거의 유일하게 부산 지역에서 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죠. 하태경 의원. 하지만 이 불출마를 선언한 거의 유일한 장제원 의원인데 지역에서 54.1%고 풋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수대전입니다. 서병수, 전재수. 자, 이 지역도 끝까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재수 후보자도 척박한 이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후보자로 재선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놀랍고 참 엄청난 일이지만
부산시장도 역임했고 부산이 배출한 유력 인물, 정치인으로 항상 손에 꼽히는 인물인 서명수 의원의 경우, 서명수 의원도 현역 의원입니다. 자기 지역구를 내려놓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재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산 북갑으로 온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이 부산 북갑은 상당히 또 민주당이 한번 해볼만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2002년에 이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를 했던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민주당이 그나마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이 부산 북갑인데 이 지역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전재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중요한 게 이 여론조사의 응답 비율만큼이나 투표율이 나오느냐, 40대가 매우 높은 비율로 투표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낙동강 벨트의 최대 혈전 김 대전. 자, 김 대전입니다. 김태호, 김두관. 자, 사실은 우리가 부산 사투리는 김두관과 김태호의 것이죠.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서울에 살았잖아요. 서울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울산대 교수를 잠깐 했다가 외국에 유학 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사투리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인기가 좀 나오니까 너희들 쫄았지? 마 치아프라 마 억수로 고맙습니다. 방문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이 경남의 갱상도 사투리와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남해 이장으로 시작해서 행정부 장관, 그리고 수도권 김포에서의 국회의원,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의 국회의원, 경남지사까지 정말 경남의 심볼은 나다. 경남의 간판 정치는 나다. 이게 서로 밀리자. 정말 이 두 사람은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뜻대도 장난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김태호 후보자가 키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죄송합니다. 몸무게가 좀 안 나갈 수 있어서 그래도 워낙 키가 크니까요. 백두급입니다. 두 사람 다 백두급이에요. 자, 강호동이 심판을 보고 김두관 대 김태호는 씨름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실제로도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자, 김두관 후보자가 넘어가야 될 산은 뭐냐면, 아무리 경남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고 또 경남은 양산이 상당히 민주당이 도전해 볼 만한 지역이 양산이긴 해요. 경남 양산입니다. 같은 경남 내에서도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결집을 하는 곳이 경남 양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김두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래도 경남입니다. 그래도 경남 아이가 이 경남에서의 국민의힘 결집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자, 양산갑으로 가봅니다. 자, 양산갑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윤영석인데 양산갑만 보시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윤영석 50.7%, 자, 이재영 43.3%. 이건 거의 뭐 결론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